네, 차량동 녹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차량 파워트레인 쪽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면 그냥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제 변속기 쪽이랑 이제 엔진 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차량 연구를 할 때는 요 그 파워트레인 쪽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 때 파워트레인 쪽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도화가 많이 되고 이제 퓨어 전기차로 오면서 파워트레인에 대한 좀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요즘은 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죠. 네, 하지만 이게 사실 이제 좀 차량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내연기관차가 있을 때 차량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파워트레인 쪽을 조금 이해를 하는 게 특히 이제 저희 과 기계공학과에서는 그 파워트레인 쪽을 좀 이해하기에 좀 유리하거든요. 이게 기반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사실 앞으로 전기차가 더 이제 흥할지 아니면 내연기관차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파워트레인 쪽을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변속기 쪽을 먼저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변속기 관련 지식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예전에 제가 연구했던 그러니까 제어 관점에서 이제 어떤 변속기 제어가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떻게 해결을 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는 내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잠시만요. 네, 제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면 잠시만요. 좀 지금 줌에 좀 문제가 있어서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이렇게 파워트레인이라고 쓰고 이제 드라이브 트레인이라고도 하고요. 파워트레인은 사실 이제 동력원이라고 하면 이제 엔진 또는 이제 구동 모터인데 거기서 동력이 생성돼서 이제 여러 기계 부품들을 거쳐서 이제 바퀴로 전달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동력원과 바퀴 사이에 모든 기관을 지칭을 한다라는 거고요. 파워트레인의 역할은 동력 생성 및 전달의 역할이다. 그렇죠? 이렇게 간단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앞에서 차량 동력학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차가 앞으로 가고 차가 선회를 하고 할 때 그 기반이 되는 동력이 뭐냐면 소스가 뭐냐면 이 타이어 힘이라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 가려고 하면 FX 그러니까 제동을 하려고 해도 FX가 생성이 돼야 되고 코너링을 하려고 하면 FY가 동시에 생성이 되어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타이어로부터 지면과의 어떤 마찰력을 통해서 즉 타이어 힘을 통해서 이제 차량의 모션이 이제 생성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저항력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최종 차량의 모션이 어,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차가 이제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FX라는 트랙티브 폴스가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보내주는데 이 FX가 만들어지는 근원은 뭘까요? 그렇죠? 근원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차량 내부에서 이 휠로 전달되는 그게 이제 파워 트레이너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러프하게 얘기를 했을 때 어, 차량 파워 트레인이라고 하면 엔진이랑 변속기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이 휠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복잡한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엔진과 본 변속기가 이제 차량의 이제 핵심이라고 여태까지 일컬어졌던 그런 이제 파워트레인 부분이고, 음, 이게 겉보기에는 이게 이제 차량의 속에 본네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실제 구조는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속기고요, 먼저. 엔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제가 강의를 하나 해보려고 하고요.
변속기는 저희가 이제 트랜스미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 그래서 동력원은 이제 엔진이나 모터인데 이 동력원이 동력을 생성을 했을 때 이 차량 바퀴로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효율적 또는 효과적으로 휠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구동이라고 해요. 구동. 차를 움직이게 한다. 구동이라는 의미가 있고 변속기를 생각을 하면 일단 기어비를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렇죠? 엔진이 돌아가고 휠이 돌아가는데 엔진과 휠 사이에 기어를 넣어가지고 어, 같은 휠속 대비 엔진의 속도를 바꿔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의 이제 기어비를 갖고 있죠.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8단 변속기다 하면 8가지의 기어비를 갖고 있는데 그 8가지 기어비를 그때그때 잘 맞는 기어를 넣어서 엔진의 운전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 속도는 운전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어 로직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주행 조건에 맞춰서 운전자가 엑셀을 밟으면 이제 차량 속도가 증가하는데 이때 차량 속도에 관계없이 엔진이 계속 유용한 운전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엔진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유용한 운전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때그때 이제 맞는 기어비를 변경을 해준다. 그게 이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모터가 있는 차량. 전기차에는 사실 변속기가 뭐 역할을 하긴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엔진이 있는 차량. 그러니까 엔진 차량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이제 장착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은 변속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요거는 그림은 조금 심플하게 나왔는데 이제 동력원이 생성이 되면 이제 휠로 가기 전에 이런 변속기를 거친다는 거죠. 특정 기어비를. 그래서 이 변속기의 역할을 알 수 있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 이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 이 변속기가 왜 필요한지, 내연기관 차에 왜 필요한지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굉장히 득이 되실 거예요. 내연기관 차에는 왜 필요하고 전기차에는 변속기가 왜 필요 없는지 요거를 이해하는 게 일단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트랙티브 에포트라고 해서 차를 앞으로 내보내는 가게 하는 힘이에요. 근데 요 힘은 이게 X축이 차량 속도예요. 그래서 차량 속도가 매우 작을 때는 이게 이제 V가 0이면 차량이 멈춰 있죠. 근데 차량이 멈춘 차량을 움직이게 할 때 생기는 힘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렇죠? 이 차가 관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이 트랙티브 에포트가 많이 필요해요. 차를 움직이기 위한 이제 힘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가 차량 속도가 이제 증가하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래서 이때는 차량의 힘이 필요하기보다는 차량의 속도가 많이 빨라야 되겠죠. 휠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트랙티브 에포트는 이렇게 줄어들지만 차속은 이렇게 엄청 높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 1단 기어 넣었을 때, 2단 기어 넣었을 때, 3단 기어 넣었을 때, 4단 기어 넣었을 때 이러한 이제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어, 변속을 한다고 했을 때 1단 기어를 넣었을 때랑 4단 기어를 넣었을 때 어떤 게 힘이 더 셀까요? 휠로 전달되는 힘이. 1단 기어가 쓰죠.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1단을 넣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를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속기의 역할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기어의 역할을 이해를 해야 돼요. 기어의 역할. 그래서 동력원에서 기어 연결을 통해서 우리 자전거 구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전거에서 동력원은 이제 사람의 다리죠. 그죠? 다리로 이제 페달을 통해서 기어를 거쳐 휠로 전달이 되는데 이때 기어를 통해 전달되는 거는 우리가 물리량을 파워라고 얘기를 해요. 출력, 파워. 파워는 단위가 뭐죠? 이게 인율의 개념이기 때문에 줄 퍼 세크예요. 줄 퍼 세크. 단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력원에서 동력을 전달하려는 건 출력인데 이때 이 기어를 어떻게 장착하냐에 따라서 토크 또는 속도를 증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엔진에서 휠로 넘어갈 때 기어비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토크가 휠 쪽이 더 커질 수 있고 속도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어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엔진이 달려 있고
엔진. 제가 좀 마우스로 쓰고 있어가지고 조금 잘 못 쓰고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여기에 휠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엔진이 돌면서 뭘 전달하냐면 어, 토크랑 T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속도를 어떤 속도를 전달하죠. 그래서 T 곱하기 오메가가 뭐냐면 파워예요. 파워. 파워. 이게 곱해보면 단위가 일률이 나와요. 그리고 이 기어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토크가 바뀌어요. 그리고 오메가 2 해서 얘도 이제 P인데 이 두 P가 같다는 거죠. 두 P가 같아요. 그래서 동력 손실 관계가 없다면 다음이 성립을 한다. 요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동력 손실이 없다면 그냥 기어를 통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기 밑에 휠 쪽에 더 큰 기어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면 엔진 쪽이 한 바퀴 돌 때 얘는 한 바퀴를 못 돌죠. 그죠? 한 바퀴를 못 돈다는 얘기는 오메가 1이 오메가 2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각속도가. 그 얘기는 T2가 T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개 곱한 거, 토크랑 오메가를 곱한 거는 동력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토크를 증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어비의 의미가 N이죠. T1분의 T2. 그죠? T1분의 여기서 전달하는 T1과 여기서 전달하는 T2는 여기 이제 기어 이수비, 이 반지름의 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 N이죠. 그러니까 N배의 토크 증폭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N배의 속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기차에도 이런 이제 기어 같은 애가 들어가 있죠. 감속기라고 부르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오닉 5 같은 전기차는 제가 알기로 기어비가 10배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터가 한 바퀴 돌 때 얘는 이제 한 10분의 1바퀴 정도 도는 거고 토크는 10배 정도 증폭이 되게 왜냐하면 휠에서 토크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어에서 큰 기어로 동력을 전달할 시 토크가 증폭이 된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변속기는 이 기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8단 변속기면 18개의 조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기어를 뺐다 꼈다 하면서 내가 필요한 운전 조건에 맞춰서 엔진의 속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차량 속도는 운전자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기어비를 바꿔서 엔진이 유용한 운전점에 있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8단 자동 변속기는 8종류의 기어비가 존재한다. 그래서 만약에 휠에 고토크가 필요한 상황이다. 차량 출발, 뭐 언덕 출발이라던가 정차 중 차량 출발에서는 큰 기어비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 큰 기어를 넣어서. 그래서 일단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어, 엔진이 변속기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엔진의 특성 때문이고 그게 이제 엔진 성능 곡선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진 성능 곡선 이거는 좀 차량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성능 곡선을 보면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 X축이 엔진의 속도예요. RPM. 그 엔진의 그 회전 속도를 1000 rpm, 2000 rpm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토크가 있고 파워 곡선이 있어요. 그렇죠? 빨간색은 파워, 엔진의 출력, 파란색은 엔진의 토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토크인데 그러니까 토크가 힘이죠, 사실. 어, 토크가 클수록 이제 큰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어비를 고려하지 않으면. 근데 이 엔진의 특성이 어떻냐면 저 RPM, 엔진 자체의 속도가 낮을 때는 힘을 못 내. 그래서 한 3000 rpm 정도는 돼야 2, 3000 rpm 정도는 돼야 토크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엔진의 특성상.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제 엔진의 어떤 내추럴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 출발을 하면 어, 차량 출발하거나 어떤 차량 운행을 할 때
이왕이면 이 높은 토크를 이용을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 예를 들어서 차량 출발 시에는 고토크, 속도는 빠를 필요가 없죠. 휠 속도가 빠를 필요는 없고, 토크는 높아야 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단 기어를 넣어요. 기어비가 큰 저단 기어를 넣어서, 어, 내 휠 속도 대비, 엔진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1단 기어를 넣고 엑셀을 확 밟으면 엔진 속도 확 올라가죠. 차량 속도는 엄청 느린데. 그 대신에, 이 큰 힘을 빠르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속에서. 근데 고속을 주행할 때는 반면에 엔진 속도 대비 휠 속도가 좀 많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저단 기어를 넣고 여기 저기어비를 가진 고단 기어를 넣고 힘은 좀 낮더라도 이제 고속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기어비를 바꿀 수 있게 변속 기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결과적으로 요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속에서는 고단 기어를 넣어서 이렇게 고토크 영역, 고토크를 이용을 하고 고단으로 갈수록 어, 속도는 빠르게 하면서 저토크를 이용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모양을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우리가 차량 속도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초반에 힘이 많이 필요하고 나중에 힘이 줄어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엔진의 운전점을 조정한다는 건 결국에는 엔진의 속도점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차량 주행 조건에 따라서 효과적인 기어단 선택 전략을 가져가게 되고 변속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차량의 운전성이 확보되죠. 내가 이제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이제 차량 출발하고 싶으면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원전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성능이 좋아진다는. 그리고 요게 또 이제 중요한 그림인데 이게 그 유명한 그 BSFC 여기서 FC가 퓨얼 컨섬션의 준말이고요. 그러니까 효율을 또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엔진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연비가 좋은 그 최적의 운전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각 점이 어떤 운전점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 어떤 지점 예를 들어서 이 RPM 대비 이 토크 이 지점으로 내가 엔진을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기업이 현재 차속에 맞는 속도를 기어비를 넣어서 이제 그 속도를 맞추면 이 운전점으로 가겠죠. 예를 들면. 근데 이때보다 이쪽으로 갔을 때 연료 사용량이 적다는 거예요. 같은 어떤 운전 저기 주행을 할 때. 그래서 여기 이 빨간 점이 이제 베스트 포인트래요. 여기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그래서 이 운전점 근처에서 놀도록 변속을 해주면 좋겠죠. 효율 측면에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변속기는 효율성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엔진을 그 최적의 운전점으로 근처에서 놀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를 하시면 이런 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즘 이제 대세인 전기차에는 변속기가 왜 필요 없을까? 그 이유는 이 모터 성능 곡선을 보시면 돼요. 아까 엔진 성능 곡선이랑 좀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티피컬한 이제 모터 성능 곡선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토크 곡선을 보시면 얘는 맥스 값이 RPM이 낮을 때 나오죠. 그렇죠? 오히려 고속으로 할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이제 공개된 이제 테슬라 모델 S의 성능 곡선을 봐도 다 비슷한 모양이에요. 토크 곡선이. 그렇죠? 그 출력은 초반은 낮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 형태로 돼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모터의 성능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저속에서는 고토크가 필요하고 고속에서는 저토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변속기가 장착되지 않아도 기본적인 그 모터 특성이 차량의 구동 성능에 맞게 운영성에 맞게 이미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을 보시면 요 토크 곡선 모양을 보시면 얘랑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내연기관에다 변속기를 장착한 애랑 모양이 결과가 이미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떤 감속기 하나만 넣어가지고 그냥 이 모양은 유지하면서 그 감속비로 계속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는 변속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 이런 다단 변속기 또는 감속기가 필요할 수 있는 이유는 감속기를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이제 다단 감속기가 필요할 수 있는 이유는 어, 우리가 이제 모터라는 것도 사실 엔진만큼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지만 모터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운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맞춰서 모터의 운전점을 좀 바꿔주면 전비는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포르쉐 타이칸인가요? 걔가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다단 감속기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의 최대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속에서는 좀 더 이제 기어비를 낮춘 그 높은 단의 그 감속기를 넣어서 이 모터 속도 대비 휠 속도를 높게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차량의 최대 속도가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감속기를 잘 이용을 하면 모터의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죠? 효율적으로 우리가 고토크가 필요할 때는 토크만 최대한 증폭하고 고속이 필요할 때는 그 속도만 최대한 증폭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패키징 이슈로 이제 다단 변속기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연기관보다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변속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실제 변속기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난해하게 생겼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현대 트랜시스에서 실제 생산하는 변속기고요. 습식 8단 DCT라는 이제 변속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차량이 저희 이제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이죠.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차량이 이런 자동 변속기. 그래서 요런 애들이 이제 차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엔진 옆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클러치, 밸브 바디, 기어 트레인, 뭐 유압 제어 모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죠? 뭐 유압을 다루면 이런 유압 펌프도 같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얘가 결국에는 어떤 힘을 줘서 이렇게 뭐 기어도 바꾸고 뭐 클러치도 붙이고 하는 건데 그때 쓰는 게 이제 유압 제어 모듈이라는 거죠. 그죠? 압력을 줘서 이제 뭐 클러치의 위치나 기어의 위치를 바꾸는 그러한 제어 로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드웨어를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제어 관점에서 변속기 제어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조금 뒤쪽에서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속기의 종류, 대표적인 변속기의 종류를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이 수동 변속기. 우리가 보통 운전면허 일종 보통 면허 할 때 타게 되는 그 트럭에 있는 그 수동 변속기 그리고 자동 변속기,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변속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메이티드 매뉴얼 변속기, 자동화 수동 변속기라고 해서 이 수동 변속기는 사실 제어 로직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다 일일이 클러치 밟고 기어봉도 직접 바꾸잖아요. 근데 클러치 페달을 없애고 얘를 자동화한 게 있어요. 제어 로직을 넣어가지고 자동화한 게 이제 오토메이티드 매뉴얼 트랜스미션이고 이 수동 변속기 AMT랑 원리는 같은데 클러치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짝수단 클러치, 홀수단 클러치를 하나 더 두 개를 넣어가지고 이런 어떤 토크 디스컨티뉴이티 같은 거를 좀 줄인 게 이제 DCT예요. 제가 이제 학생 때 많이 연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CVT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어 Continuously Variable이라고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8단이면 8단, 뭐 6단이면 6단 이렇게 유한한 단수를 가진 애들인데 얘는 그 단수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과 휠의 속도비를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바꿔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이제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도르래의 그 지름을 이제 바꿔가지고 엔진과 휠의 그 비를 이제 완벽히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CVT의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얘는 뭐 변속 충격도 없고 어 최적의 운전점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겠죠. 계속 뭐 이 유단 변속기들은 그 이게 뭐 8단이면 8단, 7단이면 7단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움직이는데 얘는 컨티뉴어스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이 듀러빌리티가 안 좋다. 내구성이 안 좋다라는 뭐 단점이 있고 CVT는 엔진 파워가 큰 차량에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큰 차량에는. 이게 이제 토크를 전달하는 그 토크 리밋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뉴얼 트랜스미션 클러치를 쓰는 애들은 이제 수동 변속기 기반 애들은 다 이제 효율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 변속기가 쓰는 그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크 컨버터가 뭐 변속 충격이나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한데 변속 충격이 안 좋고 효율 측면에서는 토크 컨버터가 있는 이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이 좋지 않다. 반면에 효율 측면에서는 AMT, DCT, MT 얘네들은 다 같은 애들인데 효율 측면에서 좋고 대신에 제어가 어렵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수동 변속기 같이 자동 변속기보다 승차감이 좋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 이유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서. 그래서 이제 분류를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유단 변속기 그리고 얘는 이제 무단 변속기라고 해요. 그냥 단의 의미가 없고 이제 무한대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단 변속기는 1단이면 1단, 뭐 8단이면 8단 이렇게 정해져 있는 애들. 그리고 어, 이 수동 변속기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어떤 자동화되어 있는 변속기예요. 그죠? 운전자가 직접 뭐 변속 단을 정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PRND만 결정해주면 기어봉을 PRND만 결정을 해주면 의도만 알려주면 자동으로 특정 변속단을 선택을 해서 변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 변속기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세히 볼 거고요. 이런 경우 이제 제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이제 기본적인 수동 변속기랑 자동 변속기를 비교한 좋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소리가 왜 안 날까요? 잠깐만요.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에 소리가 되게 큰 영상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네. 잠시만요.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 중 어느 것이 더 좋나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 논쟁은 지난 70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수동 및 자동 변속기는 완전히 다른 기술로 구성 및 원리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단순한 기어장에 기초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성 기어 세트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클러치 팩을 사용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논리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송의 기본 과학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내연 엔진은 특정 속도 범위에서만 유용한 토크와 출력을 제공합니다. IC 엔진의 고유 문제로 인해 직접 엔진에 연결하여 구동률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변명할 생각이 아닙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엔진의 효율을 매우 낮추기 때문입니다. 대신 엔진 RPM이 항상 최대 효율 범위에 있을 수 있도록 중간에 변속기가 필요합니다. 변속기는 구동률의 속도 변화를 관리합니다. 그럼 먼저 수동 변속기에서 속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동 변속기는 기어쌍의 모음입니다. 여기에는 입력, 중간축 및 출력의 세 가지 섹션이 있습니다. 입력은 중간 샤프트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간 샤프트는 항상 일정한 속도로 회전합니다. 그런 다음 중간 샤프트가 출력 기어 세트에 연결됩니다. 기어비가 다르기 때문에 출력 기어가 다른 속도로 회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 기어는 출력 축과 함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출력 기어와 축 사이의 간극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에 출력 기어를 하나만 연결할 수 있다면 축은 연결된 기어의 속도를 갖게 됩니다. 주축의 기어에는 싱크로나이저권, 이빨 정렬이 있습니다. 허브가 샤프트에 연결되고 슬립과 샤프트 위로 미끄러집니다. 이 슬리브를 움직이면 기어와 샤프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메커니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작동 중에는 허브와 기어가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며 슬리브 기어 연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것들을 같은 스피드로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변속기로 가는 동력 흐름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클러치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러치팩을 해제하면 기어 세트로의 동력 흐름이 중단됩니다. 이제 마찰 원뿔이 있는 싱크로나이저 링은 기어의 속도를 슬리브와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때 싱크로나이저 링을 기어에 밀어 허브의 기어 속도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결 후에는 클러치팩이 작동됩니다. 따라서 기어를 교체할 때마다 클러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기어 변속 중 전원 중단 및 관련 속도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 변속기 구동의 경우 부드러운 느낌을 받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이제 자동 변속기가 수동 변속기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변속기는 수동 변속기의 전원 중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단순 기어쌍이 아닌 유성 기어 세트 배치를 사용합니다. 유성 기어 세트에는 2개의 입력과 하나의 출력이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의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 입력 속도를 변경하면 다른 출력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성 세트를 하나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의 출력은 첫 번째 세트의 입력 중 하나와 연결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두 번째 세트의 캐리어와 첫 번째 세트의 링 기어는 단일 유닛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메커니즘을 형성하며 가능한 가장 간단한 자동 전송입니다. 링 기어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클러치팩 2개가 도입됩니다. 클러치팩을 누르면 해당 링 기어가 정지하고 캐리어가 회전합니다. 첫 번째 클러치를 누르면 녹색 링 기어가 정지하고 첫 번째 기어가 나옵니다. 녹색 링 기어를 돌리면 출력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클러치를 해제하고 두 번째 클러치를 체결해야 합니다. 녹색 링 기어는 두 번째 세트의 캐리어에 연결되어 회전합니다. 첫 번째 클러치가 두 번째 클러치가 체결된 동시에 해제되므로 동력 전달에 손실이 없이 클러치팩을 결합하면 구성 요소가 적고 수리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자동 변속기는 매우 복잡한 배열입니다. 헤비 듀티 작동의 경우
수동 변속기가 더 높은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거 둘을 비교를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둘 다 유단 변속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단에서 2단으로 변속을 해야 되고 3단에서 4단으로 변속을 하려면 요 클러치라는 게 있어야 돼요. 클러치라는 게. 내가 수동 변속기든 뭐 DCT든 유단 변속기는 기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돌고 있는 애를 이렇게 속도를 맞춰주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러치를 뗐다가 기어를 바꿔놓고 다시 클러치를 서서히 붙이면서 가는 거죠. 근데 서로 다른 속도로 돌고 있던 애를 이제 붙여야 되니까 이제 마찰력을 이용을 하는 거죠. 슬립을 허용을 하면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기본적인 차이가 그렇고 자동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라는 게 있어서 이제 효율도 좋지 않다. 요거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 클러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어에 관해서. 수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에는 일종 보통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사람이 직접 이제 변속 제어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변속 제어를 하고 싶으면 클러치 페달을 밟아서 동력을 직접 끊고 기어봉을 직접 조작을 해서 원하는 변속단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동 차량을 한 10년 가까이 몰고 다녔었는데 어 이제 변속을 할 때 자기가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뭐 동력 현재 상황에 맞춰서 뭐 차를 빨리 나가고 싶다. 고 고토크를 이용해서 빨리 이제 차를 빠르게 몰고 나가고 싶다. 가속도를 높게 해서. 그러면 이제 저단으로 넣어 가지고 이제 엑셀 밟아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변속 충격이라든가 변속 시간, 변속 목표 변속단이 모두 운전자의 실력이나 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사람이 직접 그냥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운전자 밑에 자동 변속기만 있는 차량은 오른쪽 두 개의 페달만 있죠. 브레이크랑 엑셀 페달만 있고 수동 변속기의 경우에는 왼발로 이 클러치 페달을 이제 계속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 기어봉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의 기어봉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1단, 2단, 3단 이렇게 그 모양 그 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얘는 지금 자동 변속기 기어봉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자동화를 하고 싶다. 제어의 개념이죠. 자동화를 하고 싶으면 MT가 AMT가 되는 과정인데 수동 변속기가 자동화 수동 변속기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조작을 대신할 어떤 액추에이터가 필요하게 되죠. 힘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액추에이터를 제어할 제어 로직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동화하게 되면 클러치 제어 로직과 클러치 액추에이터, 기어 제어 로직과 기어 액추에이터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래서 제어를 하려면 이런 이제 제어기가 차량에 장착이 돼요. 그래서 트랜스미션 쪽은 TCU라고 해서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이 장착이 되죠. 그러니까 엔진의 경우에는 ECU라고 하잖아요. 엔진 컨트롤 유닛. 그래서 TCU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이 들어가게 되고 차량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센서로부터 차량 상태를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하고 그 정보로부터 이제 기어 액추에이터나 클러치 액추에이터 변속이 필요하면 이제 명령을 주는 거죠. 제어 명령. 몇 단 넣어라. 그리고 어, 뭐 1단에서 2단으로 클러치를 제어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제어 입력을 실시간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CU에 들어가는 제어 알고리즘을 저와 같은 이제 제어 개발자들이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어 쪽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학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 때 이제 직접 다뤄봤던 연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연기관이 있는 차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파워트레인 제어 로직이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는 이제 브레이크나 엑셀 이런 페달을 밟을 뿐이고 입력을 줄 뿐이고 거기에 운전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인터프레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입력들을 어, 해석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이거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이게 내연기관 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인데 여기 이제 파워 스플릿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이제 엔진 파워를 얼마나 줄 거냐, 모터 파워를 얼마나 줄 거냐가 현재 운전 조건과 운전자의 입력에 대해서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디시전 부분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상위 제어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어 로직이 이제 보통 하이어라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진과 모터의 파워 스플릿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떤 기어를 선택을 할 거냐. 목표 기어단을 결정하는 어떤 디시전 로직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위 제어기들. 그러니까 각각의 액추에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목표 엔진 파워를 요만큼 내라. 그러면 이제 엔진 제어가 들어가고 모터 파워는 요만큼 내라 하면 이제 모터 제어가 들어가죠.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모드 전환을 결정하는 제어도 있고 그리고 변속기의 경우에는 이제 클러치 제어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변속 제어라고 하면 변속 제어 쪽만 보면 파워트레인 전체 파워트레인 제어에서 목표 기어단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기어단에 맞춰서 이제 기어를 변속을 해주는 클러치 제어 룻 부분, 동력원 제어 부분이 있어요. 그 기어 액추에이터 쪽도 제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어비를 정하는 이제 연구에 대해서 이쪽은 기어 시프트 스케줄링에 대해서 제가 유명한 논문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최적화 문제로 포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요구하는 파워 그리고 내가 계산하고 싶은 최적해로 구하고 싶은 거는 목표 기어단 그렇죠? 현재 업 시프트를 할 건지 다운 시프트를 할 건지 그리고 스로틀은 몇 프로로 가져갈 건지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스테이트가 측정 값이 현재 기어 포지션, 차량 속도, 엔진 속도 정보래요. 그래서 이 모터의 효율, 엔진의 효율 정보를 이용을 해서 퓨얼 컨섬션을 최소화하는, 그렇죠? 퓨얼 컨섬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이랑 현재 스로틀 값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죠. 퓨얼 에코노미를 맥시마이즈하는 방식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옵티마이제이션 제어 기법을 이용해서 운전자의 이 현재 파워 디맨드에 맞는 목표 기어단과 스로틀 입력을 결정을 해준다. 뭐 이러한 연구들이 이제 2000년대에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최적 제어 이론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하이 제어기 쪽으로 가보면 이제 목표 기어단이 결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되면 이제 액추에이터들을 이제 실제로 움직여줘야 돼. 그 기어단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기어 클러치 떼고 붙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걸 잘못 제어했다가는 그러니까 마치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운전을 못할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시동도 꺼지고 변속 충격이 매우 심해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 이 로직을 잘 짜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엔진 입력, 두 클러치의 입력. 저희가 DCT를 제어를 할 거거든요. DCT 클러치 두 개 있는 수동 변속기랑 원리는 똑같은데 클러치 두 개가 있는. 그래서 얘 입력을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 결국에는 레퍼런스 값을 잘 쏴줘야 돼요. 우리가 제어를 하려면 피드백 제어를 하려면 레퍼런스 값이 타겟 값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를 이제 토크 기반 제어를 하기 위해서 목표 토크 값으로 각각의 액추에이터의 목표 토크 값을 계산하고 이 토크 값을 또 트래킹하는 하이 제어기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클러치 제어, 변속을 위한 클러치 제어의 기본적인 구조고요.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보면 내가 원하는 변속 성능을 대변하는 컨트롤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변속기 제어에 관한 연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제어한다고 하면 뭘 제어할 건지, 그죠? 현상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의 차량 공격하기에서 차량 모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목표 스테이트를 선정을 하잖아요. 컨트롤 스테이트를. 그리고 그 스테이트들의 레퍼런스 값이 어떻게 나와야 성능이 좋아지는지도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이 레퍼런스를 트래킹하기 위한 어퍼 레벨 제어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어퍼 레벨 제어기에서 나온 목표 토크 값을 제어하는 어, 로어 레벨 제어기가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속 제어는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사실 변속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1단을 달리고 있는데 2단으로 빨리 가라라는 그 상위 제어기의 명령이 나왔어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연비 측면에서 좋고 운전점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리고 클러치가 슬립이 많이 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변속이 길어지면 슬립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클러치가 많이 닳아요. 그래서 이게 내구성 측면에서도 시프트 타임을 줄이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빨리 변속을 하게 되면 이제 저크가 충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충당하는 성능을 어떻게 이제 절충을 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학생 때 다뤘어요. 그러니까 뒤에 내용은 지금 자료가 많은데 제가 빠르게 좀 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아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파워트레인을 이렇게 매스 스프링 댐퍼로 이게 기계적으로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클러치 두 개를 얘가 붙으면 이제 동력이 일로 가고 얘가 붙으면 동력이 일로 가는 건데 결국에는 휠로 전달이 되죠. 요 두 클러치랑 동력원 제어를 어떻게 해서 이 두 조건을 제어 목표를 만족을 시킬 거냐 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제어 페이지를 나누고 그래서 뭐 기어 변속이 1초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얘를 이제 세부적으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각 페이지에 제어 로직이 세분화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클러치를 떼고 클러치를 붙이고 새로운 기어비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세 번째 토크 프로파일을 보면 이렇게 이제 오실레이션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들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겠냐? 그래서 뭐 제어로 줄일 수 있는 현상은 봤더니 요 2번 현상과 3번 현상이더라. 그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시스템 모델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6차 모델을 이렇게 3차 모델로 바꿔요. 그 어썸션을 통해서 기계적인 어썸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모델을 줄이는 차원을 줄이는 이유는 어, 그 제어기를 설계할 때 컨트롤 오리엔티드 모델은 좀 심플할수록 좋거든요. 정확하면서도 심플할수록 좋기 때문에 줄입니다.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변속기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 엔진과 드라이브 모터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DC 질환 변속기가 있죠. 휠로 동력이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학생 때 설계했던 모든 로직이 이 그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만 하기만 하면 변속이 필요할 때 이 변속 스테이트에 대한 컨트롤 스테이트에 대한 목표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제가 이제 피드포드 제어기랑 뭐 멀티 베리어블 피드백 제어기를 따로 설계를 해서 어, 이제 목표 토크 값을 계산하고 이 목표 토크 값을 트래킹하기에 또 제어기를 또 계산했습니다. 여기 내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가 피드백 제어를 하려면 모든 값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제어하려는. 근데 측정을 못하는 스테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옵저버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드백 제어 루프가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일단 모델링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는 수식이에요. 토크 평형식이죠. 관성 질량에 대한 토크 평형식.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이 시프트들은 그 스프링 댐퍼 그로 이제 리니어 스프링 댐퍼로 저희가 해석을 한 거죠. 감색이 스프링 모델. 그렇죠? 이거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3차식으로 이렇게 줄였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줄이냐면 차수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붙어 있는 애들은 이제 이렇게 뭐 엔진이나 댐퍼 이런 애들은 이제 같은 하나의 이너시아로 보겠다. 그죠? 그 변속기 쪽도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은 하나의 이너시아로 보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함부로 줄이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줄여야 되겠죠. 제어하고 싶은 애가 있으면. 그리고 그 3차 모델을 이렇게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으로 나누고 만들고 제어 스테이트를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저요세 개의 스테이트를 정하고 어, 봤더니 이 세 번째 스테이트가 아웃풋 셰프트 토크인데 여기 아웃풋 셰프트 토크는 휠로 전달되는 토크예요. 얘가 결국에는 변속 충격을 관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내가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레퍼런스 트라이토리를 일단 먼저 이제 쉐이핑을 해줘요. 그래서 이때
쉐이핑을 해줄 때도 이제 오버슛, 토크 오버슛을 줄이고 락커 오실레이션을 줄이고 그러한 굉장히 세부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토크 아웃풋 샤프트 토크를 차량에서 센서로 잴 수가 없어서 제가 옵저버를 또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옵저버만을 가지고도 제가 논문을 2개를 썼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고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러한 뭐 어댑테이션이나 어, 여러 가지 이제 제어 옵저버 이론을 이용해서 양산 차량에서 잴 수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이제 토크를 추정한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요거를 실제로 차량 제어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래젝토리, 디자일 트래젝토리 쉐이핑하는 부분에 이제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이렇게 이제 레퍼런스 트라이토를 쏴주면 제어기가 이 값들만 따라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변속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가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동 모터를 이 오실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제어를 해준 부분이고요. 엔드 페이즈 제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어 로직을 설계를 했다. 그럼 이제 보통 시뮬레이션 검증을 먼저 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실제 시스템을 하드웨어를 구성을 해서 검증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학교에서 한 거라서 실제 차량 실험은 못하고 이렇게 테스트 벤치를 직접 랩에 설계되어 있는 그 테스트 벤치를 이용을 했고요. 이때 이제 뭐 마이크로 오토박스라는 프로세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제어 로직을 구현을 하면 여기다가 인베딩을 해서 그러니까 리얼 타임으로 이제 튜닝도 하고 하드웨어랑 이제 통신도 하면서 제어 로직을 구현을 할 때 이게 오토박스라는 하드웨어를 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벤치에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모델링한 파라미터의 실제 값들, 테스트 벤치에 해당하는. 그래서 제어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어하려고 했던 게 이 끝에 이 2가지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점선을 실제 값이 얼마나 잘 따라가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속이 일어난 거죠. 첫 번째 클러치 떼고 두 번째 클러치 붙여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영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이제 변속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얘가 이제 클러치 액추에이터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서 클러치의 포지션을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클러치 2 액추에이터를 보시면 이 그래프처럼 이 파란색 이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빼주는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증가했다가 다시 빼주고, 그렇죠? 빼주고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제어를 했다. 요거를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고 이 결과를 이제 컨벤셔널 어프로치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시프트 타임은 같은데 저크를 이만큼 줄였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맨 아래에 있는 논문에 이제 결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변속 중력을 줄였다. 시프트 타임은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러한 논리대로 이렇게 이제 실험 검증까지 완벽히 끝내면 어떤 제어로직 연구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페이퍼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꼭 변속기 연구가 아니라 어떠한 제어 연구를 하실 때 이러한 플로우를 따라서 조금 연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경우 학생 때 했던 연구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속기 제어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이제 엔진 제어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